러시아나 중국 같은 경우가 두드러지지만 그렇지 않은 이후에 조금 더 후보 국가들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강대국이 직접 충돌할 가능성은 이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어졌는데 강대국 주변에서는 이 힘의 불균형에 의해 가지고 굉장히 주권이 침탈당할 수 있는 사례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죠. 이거는 유엔 안보리와 얄타 체제에서 금기시 되었던 거거든요. 그게 풀어지기 시작하면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니까요. 안녕하세요. 박종원의 경제한방입니다. 최근 들어서 우크라이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지정학적인 위기 문제가 어디로 이어질지 정말 최대 화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결된 위기의 저자인 중앙대 사회학과 백승욱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크라이나 전쟁 원인을 두고도 지금도 이게 도대체 나토의 동진, 러시아에 팽창하려는 야심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현재 혼재되어 있더라고요.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게 굉장히 복잡한 전쟁이고요. 아직까지도 1년 반 이상 지속돼서 상당히 불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를 볼 때 우리는 주로 누가 책임이냐에 초점을 맞추는데 저는 어떤 질서가 무너지는가를 좀 더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토가 동진이 문제가 된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소련이 해체되는 그 무렵에 미국은 동쪽으로 1인치도 확장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2004년까지 10개국이 나토에 가입을 했고 그 이후에도 4개국이 더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분명히 책임이 있는 건 맞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나토가 확장된 거에 책임은 미국이 있죠. 문제를 제기하는 건 러시아고요. 그러면 분쟁은 미국하고 러시아 사이에서 벌어져야 되는 게 맞는데 가입할 의사를 보인 우크라이나에 대해 전쟁을 개시한다. 여긴 좀 이상한 어떤 비약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토가 팽창했다라는 것만 가지고 전쟁을 개시하는 건 명분이 없기 때문에 여기 이제 두 가지를 더 덧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돈바스 지역에 그 러시아계 국민들이 살고 있는데 이들이 심각하게 인권 침해를 당했다. 그런데 이거를 지켜야 되는 그 우크라이나 정부가 무력화할 뿐 아니라 신나치들하고 결탁했다. 이 세 가지거든요. 근데 이게 여기에 공감을 표현하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얘기인데요. 딱 1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일본의 입장에서 딱 봤을 때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고 그 건너편에 러시아가 굉장히 강력하게 팽창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조선에 가 있는 일본 국민들은 지금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지켜야 되는 조선, 그 대한제국은 러시아 편에 붙어가지고 지금 자국민을 보호를 못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해요? 점령해야지. 네, 그때 그 논리였죠. 그 논리가 이제 정한론을 이어서 간 논리이고요.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토 히로부미는 많이 알지만 야마가타 아리토모라고 하는 인물은 잘 모르는데 이 사람이 이제 뭘 제시했냐 하면 일본의 주권선하고 이익선이라는 게 있다. 주권선은 일본 열도를 지나가는 거고 이익선이 만주에서 한반도 대만을 가는데 이 이익선이 흔들리면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라는 논리를 전개했던 거예요. 이게 지금 러시아가 이야기하는 거랑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100년 전의 논리가 다시 횡행하는 시대로 돌아간 거고요. 저는 그게 이제 얄타 체제 해체, 그러니까 전후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게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지금 현재 세계 질서의 변화를 신냉전 구도로 해석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문제가 잘못됐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이걸 식냉전이라고 보면 아무것도 해석할 수가 없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대처할 수 없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은 냉전이 아니죠. 열전이죠. 포탄이 날아다니거든요. 냉전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말로 싸우지 무기로 싸우는 것을 최대한 억제했던 건데 그러니까 질문은 전쟁이 왜 억제되지 않고 실제 전쟁으로 가느냐. 이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냉전이라고 생각하면 체제 대립을 생각하기 쉬운데 지금 전쟁이 사회주의하고 자본주의 사이의 전쟁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리고 중국이 사회주의라는 간판을 내걸고 있지만 실제로는 국가 자본주의에 가까운 체제이고 세계 경제도 통합되어 있고 그리고 이 국가들이 기존의 세계 질서에서 분리되어 나가기 때문에 전쟁이 벌어진 것도 아니고 더 나가보면 이게 이제 민주주의와 그렇지 않은 국가들 사이의 전쟁이냐?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나토를 보면 거의 3분의 1쯤 보면 극우도 집권하고 있고요. 거의 1인 독재에 가까운 국가들도 굉장히 많고 혼재되어 있거든요. 중요한 건 이 전쟁은 냉전처럼 보이지만 냉전 시기에 전쟁의 억제 구도가 무너져서 발생한 전쟁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1차 대전 때 강대국 전쟁이 벌어졌는데 또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전쟁이 벌어졌거든요. 그럼 그걸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새로운 국제질서가 어쨌든 마련된 걸 우리가 이제 얄타 체제라고 부를 수가 있고요.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의 세계 질서는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2차 대전 사이하고는. 그러면 우리가 얄타
얄타 체제라는 걸 좀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네. 아마 생소한 분들도 많을 것 네, 같아요. 네, 네, 네. 얄타 체제라는 게 도대체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진 건가요? 그 혹시 오펜하이머 영화 보셨나요? 아, 안 이거 보셨죠? 아직 못 봤습니다. 네. 네. 요즘에 이제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약간 그 흥미로운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는데요. 그 영화에는 이제 그 물리학계 논쟁이 앞에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뒷부분에는 사실 얄타 체제가 뭔가에 대해서 굉장히 특징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펜하이머가 계속 소련은 우리의 동맹이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핵무기 개발의 기밀 정보를 동맹국가인 소련한테도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문제가 됐었고 그 다음에는 오펜하이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공산당원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청문회에서도 계속 문제가 됐었고, 오펜하이머 자신은 이제 30년대 스페인 인민전선에 지원금을 보내는 또 그런 행동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나는 뉴딜 데모크라트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뉴딜 민주당파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루즈벨트의 적극적 지지자라는 걸 보여주고, 그런데 트루만에 대해서는 좀 그다지 지지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민주당의 그 2차 대전의 종결 기간에 있는 두 대통령이잖아요. 루즈벨트에서 트루만으로. 근데 두 명을 하나로 묶진 않고 구획한다라는 게 오펜하이머 영화가 보여주는 굉장히 특징적인 모습인데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 책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루즈벨트로부터 시작했던 전후의 구상을 얄타 구상이라고 부르고 네. 근데 그게 실제로 냉전이라고 하는 형태로 전환되어서 작동하기 시작한 걸 얄타 체제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소련을 동맹이자 파트너로 끌어안겠다라는 얘기였고요. 그런데 이제 그 트루만의 시대로 가면 동맹이 아니라 이제는 두 개의 세계로 가서 봉쇄를 하겠다라는 얘기였죠. 그래서 어쨌든 소련을 파트너로 삼아가지고 세계를 어쨌든 양분을 하든 하나로 묶든 강대국 사이에서 전쟁을 최대한 억제하는 어떤 시스템이 등장한 거고 어떤 새로운 모색이 필요한데 그 모색의 파트너를 루즈벨트는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찾은 게 아니라 소련에서 찾았다라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배경이 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미국하고 소련이 워낙 오랫동안 대결 구도를 했던 게 어떻게 보면 이걸 계속해서 최근 들어서 보다 보니 과거에 이 당시에 미국과 소련의 관계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자꾸 혼동에 빠지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이 당시엔 도대체 어땠던 건가요? 그러니까 1차 대전 때 독일이 제일 문제가 됐던 국가인데 왜 전쟁 배상금을 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대전 때 다시 추축국이 됐었는가. 거기서 이제 제일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는 국제연맹이라는 게 있습니다. 리그 오브 네이션스라고 하는 이거를 이제 그 우드로 윌슨이 만들었는데 실효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미국도 비준을 못했고 일본이 만주국을 만들었을 때 리튼 조사단이라는 게 들어가서 만주국이 사실은 위법이다라고 했더니 그럼 우리가 국제연맹 탈퇴하지. 그래서 일본, 그다음에 독일, 이탈리아가 다 국제연맹을 탈퇴하고 2차 대전을 갔거든요. 그럼 이게 왜 벌어졌느냐? 제일 중요한 건 자유주의적으로 통합되어 있었던 19세기 말의 세계가 왜 강대국 질서로 해체되고 블록화되느냐? 이 질문이 제일 크고요. 두 번째는 시장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것 같았는데 중산층이 다 붕괴했고 노동자들이 다 실업자가 되면서 이들이 어떻게 보면 파시즘의 지지자로 다 돌아섰잖아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있고요. 세 번째는 유럽은 절대로 식민지를 포기할 생각이 없는데 식민지의 도전들, 이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과연 새로운 질서가 가능하냐.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랬을 때 루즈벨트의 뉴딜은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게 소련이었고요. 이 소련의 파트너십이 제일 두드러지게 등장한 게 그 독소 전쟁입니다. 우리가 이제 2차 대전을 굉장히 광범하게 보지만 2차 대전에서 사망자가 주로 어디서 발생했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거든요. 네. 2차 2차 대전에 한 8천만 명 가까이 이제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곳은 소련이에요. 2,700만 명이 죽었거든요. 그 다음에 중국은 중일 전쟁에서 2천만 명에서 뭐 길게 넓게 잡으면 3천만 명 정도가 죽었는데 그에 비해서 미국은 43만 명. 영국과 프랑스는 1차 대전보다 3분의 1 정도밖에 사망자가 발생을 안 했어요. 100만 명도 안 되거든요. 그러면 2차 대전 전체에서 왜 소련이 그렇게 많은 희생자가 나왔는가를 볼 필요가 있고 이거는 그러니까 미국의 대리전쟁 같은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우크라이나는 미국을 대신해서 러시아와 전쟁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 뭐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2차 대전 당시에 소련이 딱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미국을 대신해서 독일하고 전쟁을 한 거죠.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미국의 그 무기 제공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진행이 되는데 전쟁 직후부터 랜드리스 액트라고 하는 게 원래 영국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무기 대여법이거든요. 네. 무기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게 아니라 대여를 해주는 법이지만 사실상 무상에 가까운 것이고요. 그래서 소련에 대해서 무기에 무조건 무제한 지원을 해서 소련으로 하여금 독일과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네. 방침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것이고요. 제가 준비했던 그 자료 화면이 하나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이게 그 전쟁이 수행되고 1년이 지나서 소련의 스탈린 대원수가 미국의 그 루즈벨트 대통령한테 직접 보낸 편지예요. 네. 네. 이 편지를 수신자와 발신자를 지우고 보면 마치 요즘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한테 보낸 것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독특한 내용이죠. 매달 전투기를 500대씩 지원해달라고 하는데 네. 총량 500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매달 500대씩이거든요. 매달 500대. 네. 어마어마군요. 네. 미국의 이 당시에 이제 등장했던 전투기 중에 에어라 코브라라고 유명한 게 있습니다. 그 수집가들은 이렇게 모형도 만드는데 CP-39라고 하는 비행기를 9,900대 정도 미국 본토에서 제작을 했는데 그 중에 4,500대가 소련한테 제공이 됐습니다. 와. 그 다음에 킹 코브라라고 하는 거는 2,400대. 그러니까 요 두 가지 품종만 하더라도 7,000대 전투기가 소련에 제공이 됐고요. 이 전투기를 가지고 소련이 그 독일하고의 공중전에서 승리를 했던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탱크 7,000대. 그 다음에 4년간 제공했던 트럭만 40만 대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의미냐라고 하면 그 독소전쟁이 개전되고 나서 1년이 지난 직후에는 소련이 보유했던 모든 군사물자가 10%도 안 남을 정도로 거의 이제 몰려가고 있는 상태였고요. 네. 그때부터 이제 생명선을 이어줬던 게 이제 미국의 물자 보급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미국의 전면적 지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요. 네. 그러니까 이걸 기반으로 해서 근데 왜 이렇게 지원을 했느냐라고 하면 이 생각은 41년에 루즈벨트의 어떤 전후 기획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그게 이제 처칠과 대서양 헌장이라는 걸 41년에 발표를 하면서 루즈벨트는 그 빅4 또는 포 폴리스맨이라는 구상을 합니다. 전후 질서는 탈식 민주로 가야 되고 이걸 주도할 수 있는 나라는 넷이어야 되는데 그게 미국, 소련, 영국, 중국 이렇게 구상을 했던 것이죠. 그게 이제 나중에 유엔이 되고 안보리가 되죠. 네. 여기에 소련을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로 끌어들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얄타 체제 해체 이게 도대체 앞으로 세계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어쨌든 얄타 체제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이전에 유럽의 주요하게 전쟁을 주도했던 강대국들을 봉쇄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던 체제다. 그 합의의 틀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얄타 체제가 위기에 처한다라는 건 뭐냐 하면 이전에는 그렇게 봉쇄되었던 유럽 국가들, 강대국들이 서서히 그 봉쇄의 틀로부터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자국 중심주의라고 하는 게 등장할 수 있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안보리를 중심으로 했던 이 유엔 구도에 균열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런 조짐이 우크라이나에서부터 시작된 거죠.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냉전 시대에도 미국은 뭐 제3세계 굉장히 개입을 많이 했고요. 이라크 전쟁도 있으니까 뭐 다른 나라의 주권이라는 건 상식적으로 침해되지 않았느냐. 물론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 특히 이제 9.11 이후에 그게 문제가 됐던 건 사실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강대국 자신이 그러니까 안보리 국가들이 자국의 영토 바로 인접 지역에서 자국의 위협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군사적 팽창을 한다. 이거는 유엔 안보리와 얄타 체제에서 금기시 되었던 거거든요. 그게 풀어지기 시작하면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흔들리는 게 꼭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흔들리는 건 아니고 이미 흔들려 왔던 게 여기서 이제 약간 결정타를 맞기 시작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강대국들은 유엔 체제 하에서 어쨌든 미소의 경쟁은 있지만 그 안에서 이제 관리가 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8, 90년대를 지내고 90년대에 오게 되면 지금 보시면 노동자들은 권리가 없는 세계로 다 무한 경쟁에 다 쫓겨가고 있고요. 제3세계라는 말 자체를 요즘에 거의 안 쓸 정도로 약소국들은 거의 붕괴되어 가고 있는데 특이한 거는 블록 경제가 형성되진 않아요. 금융에 의해서 세계 경제를 굉장히 강하게 묶어놨기 때문에 러시아나 중국도 여기서 떨어져 나가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강대국이 직접 충돌할 가능성은 이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어졌는데 강대국 주변에서는 이 힘의 불균형에 의해 가지고 굉장히 그 주권이 침탈당할 수 있는 사례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죠. 그동안 그럼 얄타 체제가 전쟁 억지력을 발휘해왔던 부분들이 굉장히 컸던 것 같은데 네. 그 뒤에 그러면 이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문제가 아니라 강대국과 주변국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쨌든 주변에 강대국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 앞으로 이렇던 세계 질서에서 강대국과 주변국이 충돌하는 그런 일들이
더 자주 빚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럴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얄타 체제가 해체되면 어쨌든 강대국의 합의 틀은 약화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얄타 체제가 가지고 있었던 냉전의 전쟁 억지력은 약화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렇게 되면 이제 핵을 보유한 강대국의 자기 영토 보존의 논리가 굉장히 강화된다. 그러면 이제 그 국가들이 지금은 뭐 러시아나 중국 같은 경우가 두드러지지만 그렇지 않은 이후에 조금 더 후보 국가들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보면은 인도도 보면 핵 보유 강대국이고 지금 힌두 근본주의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 약간 접경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분쟁의 가능성들이 좀 있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도 이후에 그런 길로 나갈 수가 있고, 그러니까 기존의 핵 보유 강대국에 추가해서 유사한 강대국들이 약간 다극화되고, 정말로 이 다극화된 강대국들 사이에 약간 합종 연행이라는 게 계속 일어나게 되면서, 그럼 이제 약소국들은 생존을 위해 가지고 각자 속해야 하는 위치를 변동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가능성이 커진다. 이제 이게 문제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한반도에 오게 되면 어떤 함의를 갖느냐라고 하면, 저는 이게 이제 서서히 위기가 연동될 가능성을 키우는 문제로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일단 첫 연결고리로 중국에 오게 되면 대만에 대한 무력 점령의 가능성을 서서히 높여가게 되는 조건이 되거든요. 러시아는 전쟁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특별 군사작전이라고 불렀는데, 그건 사실 무슨 얘기냐면 자기의 그 영향권 안에 있는 지역이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러니까 자치권이 있는 러시아의 영향권,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는 관여를 할 수 있다, 무력 관여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대만에 대해서도 중국이 비슷한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문제가 생기고요. 그랬을 경우에 그게 이제 한반도에 오게 되면 한반도의 핵 위기하고도 연동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제 이렇게 보입니다. 한반도가 올해가 이제 정전 70주년인데 70년간 정전 체제지만 얄타 체제의 논리가 약화되거나 야화된다라고 하면 한반도의 전쟁 억제력도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 위기가 연동되면서 여기서 새로운 위기가 고조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것이죠. 네, 이렇게 좀 연결된 위기에 대해서 좀 글로벌하게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아마 한반도 둘러싼 정세라든가 대만 정세도 아마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2부에서는 그 얘기를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 편제 전체가 어떻게 보면 미국과의 경쟁을 염두에 두고 대만에 대한 전쟁을 대비하는 정도로까지 새로운 편제와 새로운 준비가 바뀌었다. 대만의 위기가 한국은 한반도의 핵 위기와 연동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걸 우려하고 있는 건데, 우리 사회에서는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는 태도가 좀 있는데 2019년 이후에 많은 것들이 달라졌다. 이제.